FA-50을 대량으로 도입한 폴란드가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폴란드 공군이 운용하는 FA-50이 실전 임무에 투입돼 훌륭히 임무를 완수한 것입니다. 무기체계의 성능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한 것은 실전에서의 검증입니다. 재원이나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성능이 뛰어나더라도 실제 전투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가치는 반감됩니다. 실전은 무기체계가 직면할 수 있는 가장 가혹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무기 시스템이 제 역할을 다하는지, 다양한 변수와 극한 상황에서 얼마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실제 전투 상황에서의 검증이 없이는 무기체계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데요. 실제 전투에서 검증된 무기만이 군사적 우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전투에서의 성능 입증은 무기체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개량을 위한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전투 중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한계는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이를 통해 무기 시스템은 더욱 정교해지고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드백 과정은 미래의 전투에서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지금까지 폴란드에서는 FA-50의 효용성에 대해 미심쩍어하는 시선도 없지 않았지만 이번 실전 임무 투입으로 인해 이런 논란이 잦아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게다가 폴란드뿐만 아니라 필리핀에서도 중국 전투기의 영공 위협에 맞서기 위해 FA-50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천명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항공기 수출의 1등 공신인 FA-50이 실전을 통해 그 뛰어난 성능을 만천에 과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스펙상의 성능으로만 보자면 중국의 무기체계는 미국 못지않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자랑하는 무기들의 실체가 형편없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젠15입니다. 젠15는 중국이 자국 항공모함에서 운용하기 위해 개발한 함재기인데 러시아의 수호이 33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음에도 중국은 이를 자국의 기술력으로 발전시켰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젠15의 실제 성능은 여러 차례의 훈련과 시범 비행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선 젠15는 항공모함에서의 이착륙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항공모함의 짧은 활주로에서 이착륙할 때 충분한 양력과 추진력을 얻지 못해 조종사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특히 항공모함 이착륙 훈련 중에 발생한 몇 가지 사고로 인해 기체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젠15는 기체의 무게가 무겁고 엔진의 출력이 부족하여 무장과 연료를 최대치로 탑재한 상태에서는 비행 성능이 크게 저하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실전에서 항공모함의 함재기로서 충분한 전투력을 발휘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결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젠15가 중국의 최신 함재기로 소개될 때의 홍보 내용과 실제 성능 간의 큰 괴리를 드러냈습니다. 중국은 젠15를 통해 자국의 군사력을 과시하고자 했지만 실제 훈련과 작전에서 드러난 문제들로 인해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재원상의 성능이 그대로 발휘되는 것은 물론이고 실전에 돌입하면 뛰어난 위력에 감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FA-50도 폴란드에서 이와 같은 자기 증명을 해냈습니다. 지난 8월 16일 폴란드 제23 공군기지에 배치된 FA-50이 벨라루스 항공기의 영공 침범에 대응하여 신속하게 출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벨라루스 항공기는 리투아니아를 넘어 폴란드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 무단으로 폴란드 영공을 침입했으며 이에 폴란드 공군은 FA-50을 출격시켜 상황에 대응했고 폴란드 영공 밖으로 내보내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FA-50은 폴란드 동북부에 위치한 제23 전술 공군기지에 배치된 FA-50은 벨라루스의 도발에 대비해 24시간 동안 경계 태세를 유지하며 수시로 초계 비행을 하며 폴란드의 영공 방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긴급 출격 명령이 내려지면 FA-50 조종사들은 6분 이내에 출격을 완료해야 하며 이러한 신속한 대응 능력은 FA-50이 폴란드 공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조종사들은 4교대로 교대하며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출격 명령이 떨어질 수 있다는 긴장감 속에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폴란드와 벨라루스 국경에서 불과 150km 떨어진 제23전술공군기지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FA-50은 이러한 최전방에서의 영공방위 임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상징적인 전투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FA-50 같은 한국산 무기체계가 실제 작전에서 신뢰성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로써 폴란드 내에서 적지 않았던 FA-50에 대한 비판도 누그러질 전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2022년 9월에 폴란드와의 수출 계약이 체결된 FA-50은 총 48대가 공급될 예정이며 그중 12대의 FA-50GF가 이미 인도되었고 나머지 36대는 성능이 개량된 FA-50PL로 2028년까지 납품될 계획입니다. 그러나 폴란드 내에서 FA-50의 추가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폴란드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24는 FA-50이 폴란드 공군의 전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매체는 FA-50이 공대공 전투기보다는 공중 순찰이나 근접 항공 지원 등 제한된 역할에 더 적합하며 공대공 전투기의 역할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폴란드가 FA-50 대신 유로파이터 타이푼, F-15, F-35와 같은 고성능 전투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었습니다. 디펜스24의 비판은 FA-50이 경공격기라는 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FA-50은 다목적 경공격기로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고성능 전투기와 비교했을 때 성능 면에서 제한적입니다. 특히 폴란드가 직면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고려할 때 FA-50이 이러한 상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폴란드가 FA-50을 도입한 이유를 무시한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헐뜯기에 불과합니다. 폴란드가 FA-50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비용 효율성입니다. FA-50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우수한 성능을 제공하며 운영 및 유지 비용이 낮아 장기적으로 폴란드 국방 예산에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FA-50은 F-16을 운용하는 폴란드 공군에서 고등훈련기로 활용될 수 있으며 경공격기로도 활용 가능하여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플랫폼이라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FA-50은 공중 초계와 근접 항공 지원의 임무를 맡고 있는데요. 벨라루스의 항공기가 영공을 침입하자 빠른 시간 안에 긴급 발진에 추적하고 영공 밖으로 내보낸 것은 FA-50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는 명확한 실전 사례이자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FA-50의 활약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최근 필리핀은 남중국해 상공에서 중국 공군의 젠11B 전투기들이 필리핀의 순찰 항공기에 접근하여 위협적인 행동을 취한 사건을 계기로 FA-50을 긴급 출격시켜 대응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2023년 8월 8일 필리핀 공군의 NC-212 수송기가 남중국해를 순찰하던 중 중국의 젠11B 전투기 2대가 접근해 플레어를 발사하며 위협적인 비행을 시도했습니다. 이 사건은 필리핀 조종사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필리핀의 주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에 필리핀 국방부는 즉각적으로 FA-50을 순찰 항공기의 호위 임무에 투입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필리핀 공군력은 중국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인데요. 그나마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필리핀의 공군 자산은 FA-50 12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FA-50의 순찰 비행 빈도를 대폭 늘릴 계획이며 이를 통해 자국 영공을 더욱 철저히 방어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FA-50은 본격적인 공대공 전투기보다는 경공격기로 설계되었지만 근거리 전투나 국지적 분쟁 상황에서 충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 FA-50이 필리핀에서의 훈련 중 미국의 최첨단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를 격추하는 기록을 세우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2023년 10월에 진행된 다국적 합동전술 공중전 훈련인 코프 썬더에서 필리핀 공군의 FA-50PH가 도그 파이팅 훈련 상황에서 F-22를 격추한 것입니다. 사실 FA-50 같은 로우급 경공격기가 F-22를 격추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당시 훈련 결과에 대해 미 공군 측에서도 F-22에 많은 제한을 걸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F-22가 시계 외교전에서 가장 큰 강점을 발휘하지만 근접전 상황에서는 FA-50과 같은 경전투기에도 취약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도그 파이팅 상황에서 두 전투기 간의 성능 격차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FA-50이 F-22를 실전에서도 격추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도그 파이팅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로우급인 FA-50도 하이급 최첨단 전투기와도 붙어볼 수 있는 성능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FA-50의 다양한 장점은 이미 수많은 국가에 수출된 전례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도미니카 공화국도 가세할 전망입니다. 최근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FA-50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FA-50은 도미니카 공화국의 현지 상황에 적합한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으며 도미니카 공군의 전력 강화를 위해 가장 유력한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미니카 언론 매체 아센토 역시 FA-50 도입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도하면서 FA-50이 도미니카 공군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이 지금처럼 잘 나가기까지는 선두에서 시금석의 역할을 한 무기체계들이 있는데요. 지상 무기체계에서는 K9 자주포, K2 전차가 그런 역할을 했고 공중 무기체계에서는 단연 FA-5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A-50의 질주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8월 20일 FA-50 암람 영상입니다. 오늘도 FA-50의 성능 개량은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8월 12일 폴란드의 군사방위 플랫폼 디펜스24는 미 국무부가 폴란드 정부에 AIM-120C A8 암람 미사일과 관련된 대규모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는 기사를 속보로 타전했는데요. 추가로 폴란드는 카이로부터 도입한 FA-50에 암람을 탑재하겠다는 계획까지 공표했습니다. 이로써 암람이 대한민국 FA-50에 통합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인데요. 사실 대한민국은 미국 다음으로 암람 미사일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로 암람의 존재 자체가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폴란드의 대규모 암람 미사일 계약에 따라 FA-50의 차후 무장 옵션의 지향점이 정해진 것만은 확실한데요. 이는 폴란드 공군의 전투력 향상뿐 아니라 한국의 안보에도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미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은 FA-50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폴란드의 암람 미사일 대량 구매 소식과 함께 극한까지 도달한 FA-50의 업그레이드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디펜스24는 워싱턴 소재 국방안보협력국의 보도자료를 함께 인용 해당 소식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폴란드 정부는 일명 암람으로 불리는 AIM-120C A8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745발과 암람 관련 유도 부품 그리고 50개의 LAU-129 유도 미사일 발사대를 구매했습니다. 또한 패키지엔 미국 정부가 공인한 엔지니어링 기술자와 물류 지원이 포함되며 훈련용 암람 미사일, 미사일 컨테이너, 통제 부품 예비품, 통합 테스트 및 재프로그램 장비, 각종 테스트 세트와 군수 지원 장비, 예비 부품과 소모품 액세서리가 기본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요소가 포함된 총 도입 비용은 약 16억 9천만 달러, 한화 2조 3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암람은 Advanced Medium Range Air-to-Air 미사일의 약자로 1991년부터 실전 배치된 미국의 능동 유도형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개발 의도는 AIM-7 스페로우 미사일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시도로 시작되었는데요. 반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의 스페로우는 미사일이 목표에 명중할 때까지 발사기가 목표를 계속 추적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미국 방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74년부터 1978년까지 미국 넬리스 공군기지에서 공중전투 및 공중요격 미사일에 대한 대규모 평가가 진행되었고 나토와 함께 스페로우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84년에 시작된 암람 프로젝트는 1991년 걸프전에 첫 실전 배치 결실을 맺었습니다. 반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의 스페로우와는 반대로 암람은 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을 채택했는데요. 중간 유도 과정에서 모기와의 데이터 링크를 통해 적기의 위치, 속도, 이동 방향 등의 정보를 지속해서 업데이트받아 최종 유도 단계에서 목표를 확실히 추적할 수 있습니다. 즉, 발사 후 미사일이 자체적으로 목표를 추적하고 명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뜻인데요.
이러한 기능은 목표물의 정확한 타격과 함께 미사일의 생존성 향상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양한 전장에서 그 성능을 입증한 암람 미사일은 현재 미 공군과 해군, 그리고 나토 회원국들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암람은 마하 4의 속도에 여러 파생형 모델에 따라 50km에서 160km 이상의 사거리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가격대도 30만 달러에서 110만 달러까지 다양한 모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폴란드가 계약한 AIM-120C 타입은 대략 30만에서 40만 달러의 도입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최우방 국가인 대한민국은 실전 배치 직후인 1995년부터 초기형인 암람 A형과 전자계통 개량형인 B형, F-22 내부 무장창 탑재를 위해 날개 형태가 변경된 청까지 무려 1000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AIM-120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 정부와 카이는 A4 레이더가 장착된 수출용 FA-50 블로기시부터 암람을 인티그레이션하는 방안도 추진해왔는데요. 때마침 폴란드의 암람 구매 소식은 이러한 논의가 현실화하였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FA-50은 대한민국이 개발한 경공격기이자 경전투기로 카이와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공동으로 개발한 T-50 골든 이글의 전투형 파생 모델입니다. FA-50은 주로 근접 공중지원, 정밀타격, 요격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계되었고 기본적으로 20mm 발칸포를 장착하고 있으며 AIM-9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AGM-65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 제2담 유도폭탄 등 다양한 유도무기와 비유도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데 여기에 지속해서 현대적인 항전 장비와 레이더가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현재 FA-50에는 능동위상 배열 A4 레이더의 시제품이 나온 상태인데요. 여기에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120C 암람까지 탑재된다면 경공격기 중 동급 세계 최강 전투기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FA-50의 수권이던 A4 레이더 및 암람의 연동과 탑재는 이미 미국 정부가 승인한 내용이고 공대공 미사일의 경우 현재는 사거리 4.8에서 35.4km의 레이시온사 AIM-9 사이드와인더가 채택되었지만 이 역시 추후 AIM-120C7 암람으로의 변경을 확답받은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방 예산을 나토 목표치인 GDP 대비 2%의 2배인 4% 이상으로 늘린 폴란드는 군사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자국이 보유한 F-16과 FA-50 등의 전투기에 암람을 탑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술했듯 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의 암람은 발사 후 망각 모드를 지원하며 전투기에서 발사된 후 자동으로 목표를 추적해 명중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전투기뿐만 아니라 미사일 자체의 생존성도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번 계약으로 인한 암람의 도입 시기가 문제인데요. 미국 무부와 폴란드 방사청은 암람이 폴란드 공군 전투기에 공급되는 시점을 2029년과 2033년으로 예상하는 만큼 이 기간 동안의 안보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세간의 암람의 단종 시기가 임박했다는 루머도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전문가들은 암람의 늦은 납기와 단종 루머가 한국 방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암람이 FA-50에 인티되어 테스트되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은 물론 차후에 있을 KF-21의 탑재까지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과거 미국 정부와 레이시오는 KF-21의 암람 인티 문제와 관련 실물이 나오면 이 문제를 진지하게 거론해보자고 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만 해도 미국이 외산 레이더를 탑재한 전투기에 암람 인티를 허용한 경우는 영국산 레이더를 사용한 그리펜이 유일할 정도로 흔치 않은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KF-21은 이미 양산품이 조립되고 있으며 암람의 단종 루머도 출처가 불분명할 뿐더러 제조사도 단종 예정이 없음을 확인해준 상태입니다. 어쨌든 FA-50은 암람 통합이 거의 확정된 상태이고 KF-21의 탑재 여부는 이제 협의가 시작되는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KF-21이든 FA-50이든 암람 미사일의 통합 이슈는 세계 방산 시장에서 카이와 한국 방산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실 FA-50의 A4 레이더 탑재 및 암람 연동은 폴란드 수출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는데요. 얼마 전 슬로바키아 야로슬라프 나드 국방부 장관 등 30여 명의 중부 유럽 사절단이 전세기를 타고 카이 등 방산업체를 직접 방한한 것도 FA-50의 미래 가치, 차후의 성능 개량에 크게 고무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국내 방산업계는 현재 폴란드는 전체 FA50의 도입 물량인 48대 중 36대를 4.5세대 개량형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납기가 완료되는 2025년쯤엔 슬로바키아가 12대 정도 구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인 말레이시아와 태국 역시 그동안 FA50 능력 강화를 요구해온 터라 이번 암남의 통합은 카이에도 희소식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미 12대 FA50을 구매한 필리핀 역시 개량형 FA50 12대를 추가 구입하는 2차 사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폴란드의 암남 계약은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한국 방산 기술의 우수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잠재력 확인과 점유율을 확대하는 기회라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앞으로 FA50의 수출 가능성을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FA50의 암남 통합은 폴란드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FA50이 나토의 주요 미사일 전력과 완벽한 호환성을 가지며 이는 미국과 나토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인 것입니다. 현재 많은 국가에서 운용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FA50 경공격기가 폴란드로 건너가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는 소식은 유럽 내에서 한국의 방산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미 가격 대비 높은 성능으로 해외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 FA50은 특히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끊임없는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의 F-16, 스웨덴의 JAS-39 그리펜, 러시아의 미그-29 같은 다른 전투기와 비교되기도 하지만 더 낮은 비용과 쉬운 유지 보수로 경전투기계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 방산업계는 폴란드와의 협력을 통해 유럽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폴란드의 암남 계약 체결과 FA50의 통합 소식은 제조사인 카이와 한국 전체 방산업계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FA50이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전투기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5월 15일 FA50 성능 개량 영상입니다. 전 세계 여러 국가로부터 성능을 입증받아온 FA50이 또다시 그 성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FA50의 성능 향상과 수출 증대를 위해 민관군이 힘을 모은 것인데요. 단자형 기체 개조부터 보조연료 시스템 추가와 작전 반경 30% 향상, 지상 충돌 방지 장치의 국산화 등을 목표로 국비 290억을 포함하여 약 500억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성능 개량 작업의 가장 큰 핵심은 많은 분들의 염원이었던 단자형 기체 개조입니다. FA50의 단자형 개조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성능 개량이 완료되면 203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단자형 경전투기 시장에 진출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단자형이란 탑승 가능한 인원이 1명인 전투기를 의미합니다. 전투기는 탑승 인원에 따라서 1명이 탑승하는 단자형과 2명이 탑승하는 복자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겉으로 보면 탑승 인원의 차이가 그다지 커 보이지 않지만 두 형태는 극명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단자형은 더 작고 가벼운 설계가 가능하여 빠르고 민첩한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복자형에 비해 탑승 인원이 줄어든 공간을 활용하면 추가적인 연료 탱크 설치가 가능하고 그만큼 작전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복자형은 단자형에 비해 무게가 증가하여 기동성이 감소할 수는 있지만 파일럿과 무장 통제사가 임무를 분담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임무 수행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단자형과 복자형은 각각의 장단점이 대비되기 때문에 전투기를 개발할 때는 하나의 기종을 단자형과 복자형으로 나눠서 개발하고 여러 상황에 맞게 운용하는 것이 통상적인 개발 방향입니다. 대한민국의 KF-21도 이러한 이유로 단자형과 복자형을 모두 개발하였는데요. 하지만 FA50은 지금까지 2명이 탑승하는 복자형 모델만 존재했습니다. 이는 FA50의 모태가 되는 T-52 고등훈련기였기 때문입니다. 파일럿 양성을 위한 훈련기로 개발된 T-50은 조종교육을 받는 파일럿에도
숙련된 교관이 함께 탑승해야 했기 때문에 복자형으로 개발되는 것이 필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T-50을 기반으로 제작된 FA-50도 자연스럽게 복자형 모델로 제작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FA-50이 국제무대에서 계속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단자형 기체가 없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지적되어 왔는데요. 단자형 기체를 도입하게 된다면 기존의 복자형에 탑승한 2명의 인원을 각각 단자형 전투기에 배치하는 것을 통해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파일럿을 늘릴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전투기 기체의 수량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단자형과 복자형을 상황에 맞게 수출할 수 있어 방산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FA-50의 단자형 개조를 염원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FA-50의 단자형이 가져올 이점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FA-50이 지적받았던 일부 단점들을 단자형 기체가 보완해 줄 수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FA-50은 다른 경쟁 기종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더 좁은 활동 반경을 가지고 있다는 단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현재 FA-50은 약 440km대의 전투행동 반경과 약 1800km의 항속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외부 연료 탱크를 장착하면 약 2600km까지 항속거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경쟁 기종들이 최대 500km를 넘나드는 전투행동 반경과 외부 연료 탱크 장착 시 약 2800km 이상의 항속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FA-50은 우월한 성능에 비해 다소 짧은 작전 반경이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단자형으로 기체가 개조된다면 이제 활동 반경이 좁다는 단점은 옛말이 됩니다. 단자형 개조와 더불어 확보된 공간을 활용하면 추가적인 보조 연료 시스템도 함께 장착되기 때문입니다. 탑승 인원이 줄어든 만큼 탑승 공간에 탑재되던 장비들을 제외할 수 있어 추가적인 연료 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번 성능 개량을 통해 보조 연료 시스템이 추가된다면 약 370kg의 연료를 더 실을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FA-50의 작전 반경도 지금보다 훨씬 더 향상될 예정입니다. 공대공 임무는 31%, 공대지는 28%가량의 작전 반경 증대가 가능해지며 이에 따라 560km 안팎의 전투 반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우월해진 FA-50에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 개발한 지상충돌 방지 시스템을 탑재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지상충돌 방지 시스템은 전투기 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전투기 파일럿이 각종 임무 수행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지형과의 충돌을 자동으로 회피하도록 도와줌으로써 복잡한 지형이나 저고도 비행 등의 상황에서 파일럿의 안전을 크게 증진시키는 기술이 바로 지상충돌 방지 시스템입니다. 이 기술은 전투기의 사고 위험을 크게 줄여주어 군의 작전 능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충돌 방지 시스템은 고도로 정밀한 센서와 복잡한 비행 데이터 분석 등이 필요하며 광범위한 비행 테스트가 요구되기 때문에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FA-50의 성능 개량 항목에는 지상충돌 방지 시스템을 국산화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투기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지상충돌 방지 시스템을 국산화할 수 있다면 이는 수출 과정에서 외국 기술과 업체에 관여받지 않도록 기술 자립을 이룰 수 있으며 동시에 수출 잠재력도 증대시킬 수 있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지금도 FA-50은 국제무대에서 경쟁 기종들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벌써 100대가 넘는 판매량을 올리고 있으며 도입 국가들에서도 추가 물량 수주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FA-50이 단자형 개조를 통해 기체의 성능을 끌어올리고 핵심 기술들을 추가적으로 국산화한다면 국제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한 단계 같이 상승할 것입니다. 특히 단자형 전투기 시장은 2023년부터 2031년까지 약 600대 이상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FA-50의 단자형 기체는 이 600대의 시장 중에서 50%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로 300대 이상의 수출 물량 확보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복자기가 단자기 개량 후 새로운 수출 물량을 확보하는 사례는 적지 않은데요. 영국은 복자기로 개발되었던 BA-호크를 단자형 전투기로 개량한 BA-호크 마크 200을 이용해 오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 수출하였으며 체코도 마찬가지로 복자기를 기반으로 개량한 에리로고 단자형 전투기를 통해 스페인, 이집트,
튀니지 등으로 수출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 방산 시장의 사례를 살펴봤을 때 복자형 기체를 단자형으로 개량하는 것은 시장 확대와 수출 물량 확보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승한 FA50의 경쟁력이 향할 최종 무대는 바로 미국 시장입니다. 군 전문가들은 FA50의 단자형 기체가 탄생한다면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단자형 전투기를 선호하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여러 지역에 군을 배치하며 다양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보다 많은 병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작전 지역으로 투입할 수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전투기 체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미국은 많은 파일럿들을 작전 지역에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단자형 전투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자형 모델이 없었던 FA50은 여러 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국 시장 진출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 시장은 FA50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데요. 미국은 새로운 훈련기 도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새 훈련기 도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체 중 하나가 바로 보잉의 T-7A입니다. 미 공군에서는 T-7A를 기반으로 경공격기도 개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T-7A는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발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고 목표한 성능에 도달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T-7A를 기반으로 경전투기 등을 개발하고 활용하려는 미국의 계획 역시 원활히 진행될 리 만무합니다. 심지어 일본이 자국의 노후화된 훈련기를 대체하고자 보잉과 T-7A를 공동으로 개발하려고 가담하면서 T-7A의 경전투기로의 성능 개량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개발이 지지부진한 T-7A 계열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완벽하게 FA50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중입니다. T50과 FA50 복자형으로 이미 기술력은 검증이 끝난 시점에서 미국 시장이 원하는 FA50의 단자형 기체까지 완성된다면 미국 진출은 더 이상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심지어 군 전문가들은 FA50 단자형이 노후화로 인해 각국에서 퇴역 절차를 밟고 있는 F5 전투기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운용하고 있는 F5는 무려 1,700대가 넘는 상황인데 이 시장까지 FA50이 진출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 전투기 위상이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격상될 것입니다. 전 세계의 영공을 휘어잡을 FA50의 새로운 모습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